그날 TV 화면에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전 처음엔 단순한 선전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화면 구석에 스쳐 지나간 군 보고서 한 장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지 못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에 큰 손실 발생. 보고서 위에는 김정은의 서명까지 선명했어요. 수천 명의 젊은 병사들이 쓰러졌는데 정작 북한은 숫자를 숨기고 책임은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죽음은 쉬쉬되고 피해 대가는 외화로 바뀌고 권력층은 명품 시계를 차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진실,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온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1장. 쿠르스크의 그림자. 저는 처음 북한군이 러시아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전투병으로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총 대신 들고 간 건 삽이었어요. 평양순환공항에서 출발하는 북한군들의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동지들아, 우리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기술자로 가는 것이다. 총이 아닌 기술로 승리하는 거다. 부대장이 대원들에게 내린 지시였어요. 전투병이 아닌 공병과 기술자 집단으로 파견된 거죠. 겉으로는 방어진지를 구축한다고 했지만 저는 곧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실린 장비들도 특이했어요. 총이나 탄약 대신 굴삭기, 시멘트 믹서, 용접기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심지어 정밀 측량 장비까지 가져갔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장비들을 가져가는 거지? 저는 그때부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 기술자들은 즉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진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현장을 관찰하던 러시아군 장교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선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루 만에 우리가 일주일 걸릴 일을 해치우는군. 실제로 북한 기술자들의 작업 속도는 놀라웠어요.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말이에요. 이 시설들은 뭔가 다르다. 현장을 관찰하던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참호나 벙커와는 구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계도를 훔쳐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방어진지가 아니라 생산시설의 기초공사였거든요. 전기 배선도, 급수시설, 환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후방의 군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러시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쿠르스크가 북러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2장. 보급선의 심장. 며칠이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쿠르스크는 더 이상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의 심장부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북한군 기술자들이 만든 시설에서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됐어요. 도로 보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보수가 아니었죠. 러시아군 공병대장이 북한 기술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이 도로는 중장비가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T-90 탱크가 시속 60km로 달려도 끄떡없어야 해. 북한 기술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12m로 넓혔고 두께도 50cm에서 1m로 늘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어요. 탱크와 장갑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보급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전략적 보급로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 터널 공사였어요. 북한 기술자들이 도로 밑으로 거대한 터널을 뚫기 시작한 거죠. 왜 터널을 뚫는 거지? 저는 의문을 품었지만 며칠 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피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진지 보수 작업도 특별했습니다. 기존 참호를 메우고 새로운 구조물을 세웠어요. 저는 설계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죠.
이건 방어진지가 아니라 생산시설의 기초공사였거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진짜 작업이 시작됐어요. 탄약 정비소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북한 기술자들은 러시아에서 온 부품들을 조립해 포탄과 로켓탄을 정비하는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생산품이 나왔을 때의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152mm 포탄 완성. 북한 기술자의 외침이었어요. 러시아군 장교들이 박수를 쳤죠. 우리가 만든 시설에서 러시아 무기가 다시 태어나는군.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의 기술력이 러시아 전쟁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하루 생산량도 놀라웠어요. 152mm 포탄 500발, 122mm 포탄 800발, 카츄샤 로켓 200발을 매일 정비해서 내보냈거든요. 그 다음엔 드론 조립소가 들어섰어요. 중국에서 온 부품들을 북한 기술자들이 조립해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드론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조립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프레임 조립팀, 전자장비 설치팀, 소프트웨어 설정팀으로 나뉘어 일사불란하게 작업했거든요. 이 드론은 사거리가 50km입니다. 북한 기술자가 러시아군에게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루에 수십 대씩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이 드론들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했어요. 마지막에는 경장갑차 정비소까지 만들어졌어요. 파손된 러시아군 장비들이 북한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대의 BTR-82 장갑차를 수리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신속했어요.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장갑을 용접으로 보강하고 무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단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쿠르스크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화로운 농촌 지역이 거대한 군수 공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의 새로운 차원이라는 걸 말이에요. 3장 6,000명의 그림자 행군. 초기에는 1,000명 정도만 갈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곧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 6,000명이 러시아로 떠났어요. 평양에서 들려온 첫 번째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차 파견대가 출발한다. 규모는 2,000명이다. 이들의 목적지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여러 정보원을 통해 조금씩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의 군수 공장들이었죠. 첫 번째 그룹 800명은 로스토프로 갔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우랄 바곤자보드 탱크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 탱크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된 겁니다. 현장을 목격한 러시아 공장 노동자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선 동지들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다. 우리가 8시간 걸려 하는 일을 4시간 만에 끝내더라. 실제로 북한 기술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탱크 생산량을 30%나 늘렸어요. T-90M 탱크가 월 50대에서 월 65대로 증산된 거죠. 특히 용접 기술이 뛰어났어요. 북한 기술자들이 용접한 탱크 장갑의 품질이 기존보다 20% 이상 향상됐거든요. 이 장갑은 대전차 미사일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러시아 품질관리 책임자의 평가였어요. 두 번째 그룹 1,200명은 툴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포탄을 만들었어요. 툴라 무기공장은 러시아 포병의 핵심 보급원이었거든요. 북한이 가진 화약 제조 기술이 러시아 포탄의 위력을 크게 높였죠. 기존 152mm 포탄의 폭발력이 15% 증가했어요.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러시아 포병 장교의 흥분된 반응이었어요. 북한 기술자들은 화약 배합비를 조정해서 더 강력한 폭발력을 만들어냈거든요. 하루 생산량도 2,000발에서 3,000발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1,000명의 목적지는 니즈니노브고로드였어요. 거기서는 미사일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고르키 공장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거였죠. 북한의 정밀 가공 기술이 러시아 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켰어요. 기존 이스칸데르의 명중 오차가 10m에서 5m로 줄어든 겁니다. 이제 우리 미사일은 정말 정확하다.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의 감탄사였어요. 네 번째 그룹 2,000명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됐어요. 칼루가의 장갑차 공장, 트비의 헬리콥터 공장,
코모소몰스크나아무레의 전투기 공장까지 퍼져나갔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6,000명의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 전쟁 기계의 핵심 부품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은 단순한 파견자가 아니다. 러시아 군수산업의 숨은 엔진이 되어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기들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했어요. 북한의 손으로 만들어진 탱크가, 포탄이, 미사일이 전쟁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생산되는 무기의 규모를 계산해보니 경악스러웠어요. 탱크월 65대, 포탄일 3,000발, 미사일월 200발, 드론일 50대. 북한 기술자들이 러시아 전쟁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었던 거죠. 6,000명이라는 숫자도 놀라웠지만 이들의 역할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파병이 아니라 북러 군사동맹의 구체적 실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들의 운명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4장. 비극의 시작.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엔 후방에서 안전하게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2024년 11월 중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핵심 거점 아부디이프카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관구 사령부에서 급히 소집된 회의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현재 전력으로는 돌파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3중 방어선을 구축해놨습니다. 참모장의 보고였어요. 러시아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북한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는 것이었어요. 쿠르스크에서 일하던 북한 기술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특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11군단 소속 500명을 선별해서 투입한다. 러시아군 지휘관의 지시였어요. 북한 특수부대 대대장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저없이 임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작전 계획은 이랬어요. 러시아군이 정면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동안 북한 특수부대는 좌측 산악지대를 통해 우회 기동해서 우크라이나군 후방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측면에서 돌파구를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정면에서 밀어붙이겠다. 러시아군의 구체적인 요청이었죠. 11월 20일 새벽 4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 제58군이 정면 공격을 개시하는 동안 북한 특수부대 500명은 어둠을 이용해 좌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야간 침투 능력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우크라이나군 초소를 하나씩 무력화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갔죠. 새벽 6시경 북한 특수부대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우크라이나군 제3여단 후방 5km 지점이었죠. 목표 지점 도달. 공격 준비 완료. 북한 특수부대의 무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정면 돌파에 실패한 겁니다. 러시아군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전차 미사일에 막혀서 1km도 전진 못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에게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특수부대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거였어요. 미군 정찰 위성의 도움으로 정확한 좌표가 노출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군의 지원도 없었어요. 정면에서 밀리고 있던 러시아군은 자신들을 구하기에도 바빴거든요. 지원 요청합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절망적인 무전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지원 불가. 각자 철수하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된 포격으로 북한 특수부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500명 중 350명이 사상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참혹한 결과를 확인해야 했어요. 첫 합동작전은 완전한 실패였고 북한 특수부대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북한 특수부대원의 증언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러시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위험한 곳에 보내놓고 도망쳤어요.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군의 부진으로 인해 북한 부대가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었다. 작전 계획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러 동맹의 첫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거든요. 5장. 숫자의 전쟁.
사상자 규모를 둘러싼 숫자 게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각각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한국 정보당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2024년 12월 초의 일이었죠. 북한군 사상자는 2,000명에 달한다. 이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수치다. 국정원 관계자의 공식 발표였어요. 충격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곧 이 숫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너무 구체적이면서도 뭔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완전히 다른 숫자를 제시했어요. 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북한 측 공식 인정 사상자는 350명이었습니다. 2,000명과 350명. 이 엄청난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건가? 저는 이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먼저 350명이라는 숫자의 구성이었어요. 전사자 218명, 중상자 87명, 실종자 45명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실종자 45명은 뭘 의미하는 거지?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실종자라는 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종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포로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포로 명단에서 17명의 북한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이었죠. 북한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러시아군의 작전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히 러시아 측의 책임이다. 이 문장이 핵심이었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보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을 비판했어요. 정면 돌파 실패로 인해 측면 부대가 고립됐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 향후 작전에서는 러시아군의 역량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건 거의 공개적인 비난 수준이었어요. 한국 정보당국의 2,000명이라는 숫자도 근거가 있었어요. 이들은 전투 사상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질병, 탈영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였거든요. 러시아 공장에서 일하다가 부상당한 북한 기술자들도 사상자에 포함시킨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장 사고로 다친 북한 기술자만 800명이 넘었어요. 러시아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거든요. 툴라 무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었어요. 화약 취급 부주의로 12명의 북한 기술자가 중상을 입었죠.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도 많았어요. 러시아의 추위와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폐렴, 동상 등으로 쓰러진 북한군이 300명 넘게 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탈영자 숫자였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 150명의 북한군이 부대를 이탈했어요.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탈영한 북한군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저는 사라진 1,650명의 정체를 추적해봤어요. 이들 중 실제 전투 사상자는 600명 정도로 추정됐어요. 나머지는 산업재해 800명, 질병 300명, 탈영 150명, 기타 200명으로 분류됐죠. 북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게 떠넘기는 거였죠. 우리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가 생겼다. 북한 내부에서 나온 공식 해석이었어요. 숫자의 차이는 곧 북러 갈등의 단서가 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평양에서 제시도 김계숙 편집 22평양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됐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러시아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 헛되이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북한 고위 간부의 발언이었어요. 러시아 측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북한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반박이었죠. 이 숫자 게임 뒤에는 더 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자국민들에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복잡한 속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6장. 김정은의 눈물과 훈장. 김정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조선중앙TV의 보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12월 15일 저녁 8시
조선중앙TV에서 특별방송이 시작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화면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 대신 침통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만수대 의사당에 나타난 김정은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선 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조선인민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다. 김정은이 직접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웅들이라는 표현이었죠. 복수형을 쓴 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였거든요. 연설은 계속됐어요. 조국의 신성한 영토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먼 타국에서 피를 흘린 동지들. 먼 타국이라는 표현이 러시아를 의미한다는 건 명확했어요. 카메라가 김정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확실히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최고령 도자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아나운서의 멘트였어요. 이건 북한에서도 매우 드문 장면이었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의 눈물이 진짜인지 연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였어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비밀작전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된 동지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비밀작전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메시지였죠. 김정은의 연설은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곧 이 연설의 진짜 목적을 파악했어요.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거든요. 국내 여론을 달래고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며칠 후인 12월 20일에는 대규모 훈장 수여식이 열렸어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전사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어요. 전사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훈장을 받는 모습이 방송됐죠. 김정은이 한 전사자의 어머니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정은의 위로였어요. 어머니는 오열하며 훈장을 가슴에 안았죠. 훈장 수여사에 나온 내용도 의미심장했어요. 이들의 희생으로 조선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세계가 조선인민군의 용맹함을 인정하게 됐다. 국제적 위상이라는 표현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어요. 순환 배치에 대한 언급이었죠. 앞으로도 조선인민군은 당과 혁명의 부름에 따라 국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 말은 추가 파병이 계속될 거라는 의미였어요. 수여식이 끝난 후 김정은의 추가 발언이 더욱 직접적이었어요. 동지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영웅들이 나서야 한다. 이건 거의 추가 파병 예고나 다름없었죠. 12월 25일에는 전국적으로 추모 집회가 열렸어요. 각 도, 시, 군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행사였죠.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 추모 대회에는 10만 명이 참석했어요. 김정은이 다시 한번 연단에 올랐죠.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작전에서 희생된 영웅들. 이번에는 러시아 동지들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어요. 북러 협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 회피의 메시지도 담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지만 이는 적들의 비열한 공격 때문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건 러시아군의 작전 실패를 돌려서 표현한 거였어요. 저는 이 일련의 연출을 보며 김정은의 계산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죠. 눈물과 훈장 뒤에는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7장. 피해 대가 25조 원. 북한이 받은 대가의 규모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이었거든요. 이건 북한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게 정말 파병의 대가인가?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지불한 금액이 정말 그 정도였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러시아도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는 무기 구매 대금이었어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을 사면서 지급한 돈이었죠. 약 60억 달러 규모였어요. 계약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52mm 포탄 한 발당 500달러, 122mm 포탄 한 발당 300달러였거든요. 국제 시세의 3배나 되는 가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의 포탄 부족이 심각해진 거예요. 북한은 월 1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거죠. KN-23 미사일은 발당 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북한이 100발을 수출해서 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이전 대가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전수한 화약 제조 기술, 정밀 가공 기술에 대한 대가로 40억 달러를 받았어요. 특히 화약 기술이 고평가받았어요. 북한의 화약이 러시아 포탄의 위력을 20%나 높였거든요.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 화약 전문가의 평가였어요. 정밀 가공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의 CNC 가공 기술이 러시아 미사일 부품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파병 비용이었죠. 6,000명의 기술자들이 1년간 러시아에서 일하는 대가로 80억 달러를 책정했어요. 1인당 연 133만 달러였어요. 북한 평균 임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북한이 뭘 할지 뻔하다. 저는 곧바로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 건조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심포조선소에서 6,000톤급 신형 구축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과 자금으로 만드는 거였죠. 이 구축함은 동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해군 관계자의 자신만만한 발언이었어요. 미사일 개발도 가속화됐어요. 새로운 ICBM 프로그램에 수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 1만 5천 킬로미터급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핵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어요. 영변 핵시설 확장과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에 수십억 달러가 쓰였죠. 조선중앙TV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 있다. 직접적으로 파병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전쟁 참여의 이유를 암시하는 메시지였죠. 방송은 계속됐어요. 국제 협력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생활 향상에 쓰인 돈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무기 개발과 권력층 향락에 사용됐거든요.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북한 체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끔찍했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더 위험한 도발을 할 테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 병사들의 피가 곧 북한의 핵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8장. 피와 향락의 대비.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평양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 전장에서 북한 병사들이 사라져가는 동안 평양 권력층의 생활은 오히려 더 호화로워지고 있었거든요. 2025년 1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새해 첫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바로 스위스제 파텍 필립이었거든요. 저 시계 가격이 얼마나 될까?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로 가격이 무려 5억 원에 달했죠. 더 가관인 건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인 히말라야 버킨이었거든요. 가격이 8억 원이 넘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 생각은 안 하나.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김여정뿐만 아니었어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는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를 신고 나타났어요. 한 켤레에 300만 원이 넘는 거였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은 독일제 고급 만년필을 들고 다녔어요. 몽블랑 마이스터 스티크 모델로 가격이 500만 원이었죠. 다른 권력층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위원회 간부들이 프랑스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루이비통, 샤넬, 디올 등 최고급 브랜드만 골라서 사용했죠.
그들의 자녀들은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BMW X7,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등이 평양 시내를 누볐죠. 이 차들 한 대 가격이 북한 노동자 평생 임금의 100배가 넘는다. 저는 계산해보고 더욱 분노했어요. 평양의 고급 레스토랑들도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대동 강맥주집, 옥류관, 청류관 등의 권력층들이 몰려와 비싼 수입 와인을 마시며 향연을 벌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한 저녁 식사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프랑스산 샴페인, 일본산 와규, 러시아산 캐비어 등 최고급 식재료만 사용했거든요. 25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구나. 저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더 가관인 건 이들의 발언이었어요. 한 고위 간부가 술자리에서 한 말이 녹음됐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러시아 덕분에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병사들의 희생을 자신들의 향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한 거예요. 또 다른 간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더 많이 보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냉혹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사자들에 대한 추도 방송을 내보낸 바로 다음 날 평양의 번영상을 과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수령님의 현명한 지도로 인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였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건 권력층들의 호화 생활뿐이었죠. 신축된 미래과학자거리의 고급 아파트들은 모두 권력층들에게 분양됐어요.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할 수 없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대비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사자 추도식이 열리는 동안 바로 옆 건물에서는 권력층들의 신년 연회가 진행됐어요.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죠. 권력층들의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떠났어요. 스위스, 영국, 중국 등지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며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쓰고 있었죠. 반면 전사자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어요.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은 고작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들이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한 전사자 어머니의 절규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2025년 2월에 목격했어요. 김정은이 러시아산 고급 요트를 들여온 거였어요. 150억 원짜리 요트였는데 원산 갈마 해안에 정박시켜놨어요. 주말마다 권력층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죠. 병사들은 러시아 땅에서 죽고 지도자는 러시아 요트에서 파티를 연다. 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며 북한 체제의 민낯을 똑똑히 봤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우리 아들들은 죽어가는데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 주민의 속삭임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북한 체제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요. 병사들은 러시아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 책임은 러시아에게 떠넘기며 얻은 돈으로는 무기를 만들고 향락을 즐기는 거였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대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죽은 자들은 조용히 묻히고 살아있는 권력자들은 더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자와 웃는 자, 그 극명한 대비야말로 북한 체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말이죠. 25조 원이라는 피해 대가 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